11월 26일 금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이 중국 기업을 대규모 블랙리스트로 지정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서 결사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은 에너지 시장의 인위적인 조작이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백신 접종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9개월 제한으로 추진합니다. 유럽의약품청이 화이자 백신의 5세에서 11세 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독일의 코로나 사망자 숫자가 10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메르켈은 봉쇄를 제안했지만 차기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알리바바와 바이두의 클라우드 사업부에 사기 예방을 지시했습니다. 미국 국민 10명 중 1명이 추수감사절 소비 없이 그냥 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수감사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의 5배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현지 시간 목요일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서 휴장했고요. 장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 중심으로 내용 정리해봤는데요. 먼저 강수민 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미국 내 모든 금융시장이 휴장인 관계로 유럽 증시와 원자재 시장 동향 그리고 서학개 및 순매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럽 증시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유럽 증시는 유럽 내 정치적인 사안들과 코로나19 확산을 주시한 가운데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는 0.4% 상승에 마감했는데요. 유틸리티주들이 2% 가까이 오르면서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닥스 지수는 0.25% 올랐습니다. 전날 독일의 새 총리 후보로 올라프 숄츠 사회민주당 대표가 지명됐고 새 연립정부 구성도 합의됐다는 소식에 주목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까크 지수는 0.48% 오른 모습이고요. 영국 런던 증시는 0.33% 상승에 마감했습니다. 한편 스웨덴 첫 여성 총리 후보 막달레나 안데르손이 당선 몇 시간 만에 사퇴했다는 소식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유럽 투자자들은 유럽 내 코로나19 대응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레스토랑과 영화관을 금지하는 등 백신 미접종자 방역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독일에서도 백신 접종 의무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자재 시장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공급 병록 현상과 코로나19 침체발에서 벗어난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함께 수요가 회복되면서 원자재 시장이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은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요국의 비축유 방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주시한 가운데 국제유가는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WTI 가격은 0.4% 내린 78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고 브렌트유는 82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 7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했는데요. 10월 초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10월 말에 또다시 한번 크게 올랐습니다. 주요국들의 탄소 중립 정책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늘고 있고 최근 중국의 석탄 부족 문제까지 맞물린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전력 수요로 유럽은 천연가스 가격이 올해만 600% 이상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에 약속한 가스 공급을 늘리면서 11월에는 천연가스 가격이 다소 하락한 모습입니다. 구리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초 톤당 8,000달러였던 구리 가격은 5월에 1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1,724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 이후 약세를 보이더니 지난달 1만 달러를 탈환했고 이달 들어 9,80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당 4.4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연초 대비 25%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금과 은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강세를 보이던 달러화가 조금의 약세를 보이자 금 가격도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준의 테이퍼링 발언 등의 영향으로 1,800달러 선까지는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2%로 소폭 상승하며 1,788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은 가격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는 트로이 온스당 20달러 밑에서 거래됐습니다. 코로나 쇼크로 저점인 12달러 선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팬데믹 이후 반등세를 지속하면서 지난 2월에는 30달러 가까이 오른 적이 있습니다. 5월에서 8월까지도 25에서 28달러 선을 오가다가 10월에 21달러 선으로 크게 한번 하락했었는데요. 현재는 2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한 달간 서학개미 순매수 규모 탑 10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사명을 바꾸면서 큰 화제가 됐었죠. 1위를 차지한 종목은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입니다. 메타버스의 대표 주자로 연초 대비 26% 상승하고 있고 월간 상승률은 8%입니다. 티커명의 경우 12월부터 메타로 바뀔 예정입니다. 또 서학개미들은 주가 변동성과 시장 관심에 커진 전기차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테슬라와 리비안, 루시드가 각각 3위, 4위, 그리고 8위를 차지했습니다. 테슬라는 이달 초 시총 1,200달러를 돌파했지만 일론 머스크의 주식 매각 소식에 이달 중순 1,000달러가 무너지는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요. 연초 대비 52% 상승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대항마로 불리는 리비안은 상장 직후 5거래일 동안 120% 이상 급등했습니다. 폭스바겐을 제치고 시총 글로벌 3위 글로벌 자동차 기업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포드와의 전기차 공동개발 계획이 철회되고 최근 5거래일간 21% 떨어진 바 있습니다. 출시 예정이었던 R1S SUV 인도가 연기됐다는 소식에 전일 4% 떨어지기도 했고요. 월간 상승률은 1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7위를 차지한 아이온큐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온큐는 2015년에 설립된 양자 컴퓨터 스타트업입니다. 지난달 1일 스펙 DMY 테크놀로지와의 합병으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는데요. 양자 컴퓨터 전문 기업으로는 세계 최초로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서학개미들의 순매수 규모는 1억 6,200만 달러를 넘습니다. 시총 49억 달러에 비하면 큰 규모인데요. 상장 후 한 달 만에 주가는 66% 급등했고 월간 상승률은 14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위를 차지한 종목은 디즈니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서비스가 한국에서도 시작됐는데요. 최근 구독자 수 둔화로 주가가 주춤하는 모습 보이기도 하면서 한 달간 12%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디즈니도 메타버스 시장 진출 공식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 증시부터 원자재 그리고 서학개미들의 순매수 탑 10 살펴봤습니다. 네, 지난 한 달 동안 서학개미들이 많이 순매수했던 종목들 탑 10 가운데 전기차 종목, 리비안과 테슬라, 루시 등 세 가지가 올라와 있었고요. 그리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같은 전통적인 빅테크 기업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 자세하게 확인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글로벌 이슈 체크해보시죠. 홍성진 그리고 이혜은 외신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블랙리스트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미국이 먼저 대규모 블랙리스트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정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중국이 결사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기업에 대한 대규모 블랙리스트 지정을 예고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이에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CNBC는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제재 명단을 발표한 것은 양국 정상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 결국 세계 경제 회복에도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24일 중국 기업 12개를 포함해 일본과 파키스탄 등 총 27개 외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국가안보나 외교 정책에 반하는 기업들을 이번 블랙리스트 목록에 올린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제재 목록에 올렸다면서 글로벌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미국 기업들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들과 거래하기 위해서는 미국 상무부의 신청에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과거 중국 기업 가운데 화웨이와 SMIC도 이런 규제를 받은 바 있는데요. 당시 화웨이의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진 바 있어 이번 결정으로 인해 중국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중국 정부 역시 이 사태를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극복되는 가운데 미국의 이번 결정은 세계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미국이 국가안보의 개념을 남용해서 중국 기업들을 규제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대규모 제재를 이어갈 경우 중국 정부 또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미중 정상회담이 이뤄진 지 약 일주일 만에 이뤄진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 정부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대중 정책을 엿볼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앞으로 각종 대중 정책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미중 갈등이 국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예전에 트럼프 행정부 때는 미국과 중국의 블랙리스트 갈등 상당히 많이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그 모습은 변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이번에는 독일 쪽 이야기입니다. 독일 슐츠 정부 출범이 임박했다. 지금 9월에 실시된 총선거 이후 2달 만에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하게 된 건데 메르켈 이제 굿바이 메르켈이라고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16년 메르켈 시대의 막을 이렇게 내리게 됐는데요. 현지 시각 25일 CNBC 보도에 따르면 사회민주당의 올라프 숄츠 후보가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대신해서 차기 독일 총리가 됩니다. 차기 연립정부 구성 협상을 벌여온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자유민주당이 연정 구성에 최종 합의한 건데요. 다양한 정당이 참여한 만큼 신호등 연정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로써 지난 9월 실시된 연방 총선거 이후 2달 만에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하게 됐습니다. 새 정당의 연정 협약안도 공개됐는데요. 먼저 기후 대책에 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독일은 석탄 화력 발전 사용을 2038년까지 중단하겠다고 한 바 있는데요. 해당 기존 방침에서 기간을 앞당겨 2030년까지 석탄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또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80%로 끌어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을 12유로로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외에도 허가된 점포에서 대마초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을 했는데요. 해당 소식에 독일 대마초 회사인 신바이오틱의 주가가 약 33%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자유민주당 성향이 반영되면서 국가 부채를 늘리는데 다소 제한이 생길 것이라는 분석 또한 나왔습니다. 독일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채 브레이크 규정을 헌법에 명시하고 공적 차입을 엄격히 제한해왔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로 규정 시행을 2023년까지 미룬 상태입니다. 차기 독일 총리인 숄츠는 이와 관련해 해당 부채 브레이크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리더라고 불리는 독일의 새 정부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예의주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지만 독일에서 코로나 사망자 숫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메르켈은 좀 봉쇄를 제안했지만 차기 정부, 슐츠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점,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이슈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이 시장의 인위적 조작은 부적절하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요새 유가, 원유 가격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성진 캐스터가 짚어주시죠. 네, 국제에너지기구 IEA 사무총장이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에 대해 경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CNBC에 따르면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최근 에너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위적인 시세 조작은 옳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국제유가 상승세가 특히 개발도상국을 위험지대로 몰고 있다면서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과 미국의 원활한 협상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유가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바이든은 백악관 연설에서 오늘 역대 최대 규모의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다면서 한국과 일본, 인도, 중국 등의 동맹국들이 이번 결정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전한 바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약 5천만 배럴의 비축유가 방출될 것이라면서 국제유가 진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비축유 방출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상승세가 현재 심상치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수차례 비축유 방출 신호를 줬기 때문에 해당 소식이 이미 유가에 선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파티 비롤 사무총장 역시 인위적인 조작은 국제유가 진정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향후 석유 가격을 더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상승세가 현재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심화시킬 것이라면서 하루빨리 주요 산유국들과 미국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스테판 쇼크 석유 애널리스트 역시 비슷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쇼크는 CNBC와 인터뷰에서 겨울 한파가 찾아올 경우에는 내년 1분기 중에 국제유가가 $100를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 결정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면서 오펙 플러스와의 협상만이 국제유가 상승세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이 동맹국들과 총 1억 배럴의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지만 이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면서 전 세계 국가들이 하루에 사용하는 석유량
수량만 해도 1억 배럴에 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전략 비축유는 예상치 못한 공급 중단 사태에 일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존재라면서 국제유가 시세 조작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전략 비축유 방출이 국제유가를 낮출 확률은 굉장히 적다면서 오히려 한 달 안에 국제유가가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오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전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2일이죠. 오스트리아에서 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 원유 가격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번째 이슈입니다. 전자상거래 기업도 오프라인 매장이 필수다. 사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오프라인 매장들이 디지털이나 온라인 전략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번에는 좀 신선한 시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밀렸던 오프라인 상점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5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IHL 그룹의 조사를 인용해 2017년 이후 처음으로 폐점 점포보다 신규 점포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과 전문 유통업체들은 여전히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속도는 기록적인 수준보다 느려졌다고 합니다. 먼저 오프라인 점포 증가는 이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온라인에서 고객을 유치하는 비용이 급증한 점을 들었는데요. 오프라인 상점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분석가들은 임대 기간이 유연해지면서 소매업자들이 비생산적인 장소에 갇힐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점포를 통해 단순히 제품을 탐색하는 것 외에도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스포츠용품 체인점 딕스 스포츠의 예시를 들었는데요. 현재 딕스는 하우스 오브 스포츠, 퍼블릭랜드, 골프 갤럭시 스토어 등 새로운 콘셉트의 체험 점포를 열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미리 장비를 보고 느끼는 것 외에도 실제 스포츠 게임에서 하는 것처럼 체험해 볼 수 있게 된 건데요. 오프라인 매장이 일종의 마케팅 수단이 된 겁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메이시스와 같은 백화점 그리고 CBS 헬스와 같은 전문 소매업들은 오프라인 매장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또 메이시스와 같은 기업이 오프라인 또 온라인 부분을 분사하려는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영진들은 분사 여부와 상관없이 물리적 측면과 디지털 측면이 함께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자상거래 기반의 기업들이 오프라인 매장이 필수다라는 조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섯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월가가 선정한 불프 수혜주 블랙 프라이데이겠죠.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수혜주들이 올라와 있었을까요? 네, 미국의 최대 쇼핑 시즌이죠. 블랙 프라이데이가 무려 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글로벌 IB 가운데 코에는 올해 무려 2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연말 쇼핑 시즌을 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전했는데요. 기록적인 물가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쇼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연말 쇼핑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13%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월가 IB들이 주목한 블랙 프라이데이의 대표적인 수혜주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리스트에 가장 먼저 오른 것은 아마존입니다. CNBC는 이번 시즌 월가 전문가들이 가장 선호한 종목이 아마존이었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JP모건은 아마존의 미국 전자상거래 부문 점유율이 40%에 달했다면서 훌륭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업계 선두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골드만삭스 역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34%가 아마존을 연휴 기간 최고의 쇼핑몰로 선정했다면서 아마존이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를 통해 매출을 큰 폭으로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리스트에 오른 건 월마트와 타겟입니다. JP모건은 월마트와 타겟이 블랙 프라이데이 프로모션 기간을 앞두고 단기 고용을 늘려 원활한 재고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골드만삭스 역시 설문조사 결과 월마트가 미국 내 2위 인기 쇼핑몰로 지정됐다면서 아마존과 마찬가지로 좋은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두 기업에 대한 글로벌 IB들의 평균 투자 의견 비중 확대로 집계된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수공예품 전문업체인 애쉬가 최근 공급망 이슈에 따른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루프캐피탈 마켓의 분석가는 몇몇 이커머스 회사들이 공급난을 겪는 동안 애쉬는 상대적으로 기업 규모가 작아서 타격을 덜 받았다고 전했는데요. 올해 들어 60% 넘게 오른 점에도 주목하면서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트에 오른 건 딕스 스포팅 굿즈입니다. 골드만삭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이번 연휴 쇼핑 기간 동안 운동화와 스포츠 의류를 많이 구입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골드만은 딕스 스포팅 굿즈가 소비자들의 쇼핑 트렌드로 인해 블랙 프라이데이의 강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코엔 역시 여러 소매업체들 가운데 딕스 스포팅 굿즈를 최선호주로 꼽은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을 좀 할까 해서 아마존을 들어갔는데 재고 부족이라고 뜨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마 말씀해 주신 대로 SC가 상대적으로 기업 규모가 작아서 타격을 덜 받은 만큼 오늘은 SC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확인해 보시죠. 추수감사절 경제학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최근에 주변에서 지인들이 김장을 하는데 김장철 가격이 너무 올랐다 이런 볼멘소리를 했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최보아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재미있는 이슈를 깊이 있게 짚어보는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추수감사절로 시장도 잠시 쉬어갑니다. 원래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면 이렇게 칠면조와 이 와인 한 잔을 곁들여 마시는 따뜻한 분위기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이 미국 국민들도 행복한 추수감사절을 즐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점차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과 함께 작년에 이은 보복 소비까지 더해져 성대한 추수감사절을 즐기나 싶었는데 올해도 차분하게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미국의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가장 큰 키워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이 증시에만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닌데요. 실제로 미국 국민들의 삶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가족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한상을 차리기 위한 비용이 대부분 증가했다는 사실이 지금 잘 보이실 겁니다. 이 날이 갈수록 오르는 물가 탓에 밥상에 올릴 식재료를 사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미국의 쇼핑객 3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14%가 추수감사절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칠면조를 그리고 25%가 주류를 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칠면조와 주류는 사실 식자재 중에서는 가장 비싼 제품들에 속합니다. 여기에 더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유난히 두드러진 올해의 추수감사절에는 식료품 가격이 그 어느 때보다 비싸질 것이라고 하니 이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욱 여의치 않아질 듯합니다. 또 미국 농업국 연맹이 집계한 올해 추수감사절에 예상되는 총 식사 비용은 작년보다 14%나 증가한 $68일 것으로 예측이 되며 이는 추산을 처음 시작한 1986년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이 목록을 보면 앞서 언급한 칠면조와 주류뿐 아니라 이 계란과 설탕, 우유 등 대부분의 기본 식료품 가격들이 대체로 다 상승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식료품 가격은 총 5.4%가량 상승해 지난 20년 동안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에 만찬을 준비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한 이유는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경기 전반에 걸친 인플레이션 우려가 실생활까지 타격을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들을 휘청거리게 했던 이 공급망 부족 현상도 또 다른 이유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전반적인 업계의 이 수요 예측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식량, 특히 육류에 있어서 세계적인 수요가 높아진 것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람들이 외식보다는 가정에서 요리를 해먹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마트에 대한 니즈와 소매식품 가격도 자연스럽게 상승 흐름을 탄 것이 그 원인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특별히 칠면조의 가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 칠면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비싸다고 인정했는데요. 이 차트에서 확인해 보면 15파운드의 칠면조 가격은 2018년 11달러에서 올해 거의 21달러까지 약 25%가량 급등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비싼 칠면조와 함께 맞이한 추수감사절로 인해 미국 국민들은 칠면조 대신 보다 더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 메뉴를 찾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김장철을 맞이한 한국에서도 우리네 어머니들은 배추값을 걱정하고 계시는 듯한데요. 미국뿐 아니라 한국도 밥상 인플레이션이 하루빨리 잡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부담 없이 따뜻한 한 끼를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플레이션과 추수감사절의 관계에 대한 추수감사절 경제학에 대한 심층 분석이었습니다.